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영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국가 내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망들이 하나둘씩 검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간첩을 검거하는 소식과 함께 작년 2022년도에 드디어 세상에 언론사의 그 보도로 인해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던 육사 출신의 전직 정보사령부 출신 대령이 간첩으로 몰려서 오늘날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참담하고 엄혹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의 국정원에서는 대북 핵심 공작관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정규필 대령은 당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래 줄곧 정보사령부를 위주로만 군생활을 하였던 대북 공작 분야, 또 해외 분야에 있어서 특히 중국 방면의 최고의 전문 공작관으로 활약했던 그야말로 능력가 중에 능력가인 정규필 대령이었습니다. 정규필 대령이 간첩으로 내몰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과거에 근무했던 대북 공작부대, 정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무관부 이런 군내의 모든 휴민트 관련 조직이 초토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철저하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베일에 쌓여져 있는 정보사령부의 내파, 즉 내적으로 파괴되는 거죠. 영어로 implosion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정보사를 내부적으로부터 무기력화, 또 무능화, 파괴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야합해서 이 전직 정보사령부 최고의 공작관이었던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서 국군 기무사령부가 완전히 동네 푸들강아지로 급락하였습니다. 즉 2017년도에 서훈이 국정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국정원의 발전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 TF라는 걸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완전하게 파헤침으로 인해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완전 무기력화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쾌감을 맛본 문재인과 그 쪼무레기들 중에 서훈과 같은 이런 변절자들이 연이어서 군대 조직의 방첩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슨 안보지원사령부니 이런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기무사령부의 이름을 변경시켰고 연이어서 절대로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모습까지 대외적으로 알려지게끔 하면서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량을 담당했던 공작관 중에 한 명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정규필 대령이란 사람을 살펴보면은요, 이 대북 사업 쪽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지역에 대해서도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비한 실질적인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2010년도에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중국 현장으로 파견되어서 북괴와 핫라인 구축을 위해서 밀명을 띠고 파견되었던 그야말로 에이스 공작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40년간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족까지 버려가면서 헌신했는데, 이제 돌아온 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당하게 되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건대 국정원에서 파견한 21명의 직원이 남녀 포함이라 그럽니다. 22시간 동안 이 정규필 대령의 자택을 아주 그냥 압수수색하는데, 그 수색하는 정도가 그야말로 그 쌀알 반톨까지도 찾아낼 정도로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정규필 대령에 침입한 국정원 직원들은 상부에서 시킨 일이라고 변명을 둘러대면서 참으로도 그 허술한 수색영장과 함께 또 이상한 수사 절차가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국정원에서 청탁을 하여서 청탁 기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매우 진하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울러 정규필 대령 사건을 변론한 25년의 군 법무관 경력을 가진 이명현 변호사께서도 자신이 본 가운데 가장 억지스럽고 해괴망측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규필 정보사 공작단의 화신이었던 이런 전문가가 서훈과 박지원이 있었던 국정원에 의해서 장기간 대북 공작관으로 수고했다고 해서 훈장을 받고 표창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첩으로 내몰렸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국정원 측에서는 정규필 대령이 분명한 간첩 혐의가 있다, 또 민감한 출처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지만 그에게는 분명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간첩죄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구속 기소하려고 했다, 이렇게 아마 핑계를 댔던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상징적인 대북 공작 업무의 전문가가 간첩 혐의를 덮어쓰고 이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이 모든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와 재산까지도 다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리는 참으로 이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연유로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구속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요,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전직 기무사의 직원이었는데 정 대령이 무관부 생활을 할 때 늘 보고해서 기무사령부에 전달할 때 그 카운터 파트너로 정규필 대령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기무사 직원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영권이라는 자입니다. 이영권이라는 자가 정규필이 북경에서 퇴역한 중국 공군 소속의 중국인 모 씨를 만나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중국인으로부터 금품 향용을 받았으며 그에게 마치 우리가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넘긴 것처럼 그와 같이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영권 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인 조사를 해봤습니다만은 이영권이라는 자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당시 이영권이라는 자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진술서를 써서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갔나 하는 점이죠. 정규필 대령이 북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을 때 당시 그 국정원에서 파견된 김땡땡이라는 김모 직원이 현지에서 같이 중국 내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활동 여건을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 이런 그 아쉬운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정대령은 흔쾌하게 그 국정원에서 파견된 김모 직원에게 이 중국인을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진술서에 언급된 퇴역군인 중국 현지인은 최초 지득한 사람이 정규필이요. 그 사람을 대한민국 대사관 내에 유일한 한 사람, 국가정보원에서 파견되었던 김모 직원에게 알려줬다는 게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은 국정원의 김모와 정규필 대령과 중국 현지인 세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인간관계일 텐데 과연 이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진술서에 그 상세한 내용을 기술한 그 이영권은 실존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인물일까요? 아니면 그 김모 직원이 얘기를 하고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위조, 변조로 한 것일까요? 제가 시간을 거슬러서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 김모 직원은 정규필 대령이 2019년도에 가택 수사를 받고 또 이렇게 검찰 측으로부터 간첩으로 구속 기소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그 김모라고 하는 국정원 직원은 다시 중국으로 진급을 해서 A 지역에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사람은 그 호남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A 지역에 파견되었다가 다시 오래지 않아 중국의 수도 북경으로 다시 그 보직이 바뀌면서 한 단계 또 승진을 했다 그래요. 호남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빨리 쾌속으로 승진, 진급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그 아주 아이러니하게 갑작스럽게 1급 관리관까지 승진하는 그런 쾌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 지역을 불문하고 대북 공작 업무를 수행하는 비밀 공작관들은 늘 개인적인 위험도 있고 또 외부적인 현장에서의 위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파트의 우리 직원들처럼 무슨 뭐 신분증, 우리 마패라 그러는데 그 마패를 꺼내서 흔든다고 외국에서 그 마패는 전혀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해외에서 이런 비밀 공작을 해왔던 우리 공작관, 비밀 요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로 했던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정규필이라고 하는 이 정보사의 대북 공작관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졸업을 하고 소위로 임관하고 전방에서 소대장 생활을 마치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정대령은 국군 정보사로 배속이 되어서 그야말로 형극의 길인 정보관, 공작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별도의 어학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추후에 외국어 대학교에 어학연수 및 또 편입해서 다니면서 중국어를 학습을 한 아주 보기 드문 수재형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대령은 남들처럼 정식으로 중국어과나 중국 문학과에 와서 그 어학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거의 독학과 그리고 이후에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에 틈틈이 배운 그런 그 중국어로서 하지만 그 실력은 서울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졸업생들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을 구사하는 아주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안전기획부에서도 정규필 대령과 같이 훌륭한 인원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쪽으로 모셔와서 쓸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을 정도로 그는 매우 탁월하고 매우 우수했던 정보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정대령은 일찍이 중국의 동북 지역에 파견되어서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그야말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비교해 보니 97년도 2월 달에 황장엽, 김덕홍 선생이 망명할 당시 저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급파돼서 갔었는데 당시 우리 정대령은 중국의 또 다른 지역에서 그야말로 이 시장 바닥을 헤맨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흙바닥을 기고 다닌다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그 현지민들과 함께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중국의 풍토를 익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느라고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대령은 정보사령부 안에 보면은요, 특수임무 수행 부대가 있어요. 세상에는 HID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부대는요, 멋지게 싸우고 가볍게 죽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울 만큼 대한민국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오죽하면 특전사 요원들에 대해서 동사무소 방위병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에게 부여된 훈련과 임무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 상상을 초월하냐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훈련을 잠시나마 받고 같이 또 고공 강화 훈련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부여되는 건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인간 체력의 한계선을 돌파하는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뭐 일례를 들면요, 모래주머니 20kg짜리 메고 발에다가 쇳덩어리로 된 또 그런 발목 우리 그 모래주머니 같이 그런 걸 걸고 산악 행군을 하는 거 보면은요, 과연 사람인지 아니면 적토마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담소를 나눠봤던 또 다른 그 정보사의 요원은요. 같이 훈련 밖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친구의 하체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사람의 다리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소? 하고 제가 질문했더니 뭐 그냥 훈련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모든 요원들이 다 그와 같은 신체를 지니고 있었어요. 참 감개무량한 그 현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초국한 그 요원들과 함께 군생활을 했던 바로 그 특수부대의 팀장이 정규필 대령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곳에서 문무를 겸비한 대한민국 고급 장교의 마치 표본처럼 많은 임무들을 수여했고요. 그 특수부대 요원들과의 삶을 또 거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대북 군사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업무를 국군정보사령부 내에서 공작장교라는 이름으로 또 아주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정보사에서의 또 해외 방면에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해외 과장 역할도 했고, 또 국방부 정보본부 안에서도 정보기획관 등을 거쳐서 참 아쉽게도 별을 달지 못하고 2019년도 3월 31일 대령으로 예편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정규필 대령을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만나봤지만, 이 정대령은요, 제가 만나봤던 정보사 요원들, 즉 정보사 창설 이래로 가장 완벽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공작관이었고, 또 그 정보사 출신 중에 중국적에 가장 오래 머물고 아주 기민한 활동을 했던 그 어떻게 보면 그 밤의 황제라고 할 만큼 이것은 정말 그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왔던 그야말로 에이스 중에 에이스 공작관이었습니다. 자, 원래 정보사라는 조직이 일단 침투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들은 정말 가는 계획만 세우고 돌아오는 계획은 없는 이런 일본이 2차 대전 말기에 감행했던 카미카제, 자산 폭탈 테러와 같이 그런 훈련도 받고 또 그 훈련을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그대로 수행하는 그 조직이 바로 이 정보사령부 특수공작부대입니다. 이들은 제네바 협약에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 특수신분들이에요. 그야말로 정보사령부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공작부대 요원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그들의 개인의 목숨을 걸고 하는 임무입니다. 저도 우리 정보사 요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 훈련을 받고 했을 때 그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한 번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십시오. 가서 김일성, 김정일이 저 북한 수괴들의 목을 따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잡혀서 죽어도 좋지만 반드시 적의 수괴인 김정일이의 목을 따서 올 테니 선생님,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합시다. 이러한 제안을 할 정도로 거기에 있는 요원들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낸 인간의 화신들이었고, 또 정신력에 있어서도 웬만한 도사급을 넘어설 만큼 인격 도야와 수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참된 군인이자 참된 요원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직접 겪어봤습니다. 일례를 들면 정보사에서는요, 다양한 화기를 가지고 사격을 합니다. 국내에 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한 화기들도 가져다가 다양하게 사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오토바이 같은 혹은 차량을 타고 만약에 도주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뒤쫓아오는 적들을 그 흔들리는 그 이동 물체 위에서도 정확하게 적들의 얼굴에 총알을 박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특등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칼, 도검입니다. 이 도검을 가지고 인명살상하는 기술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훌륭한 요원들이 바로 정보사의 특수 요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심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는가 하면 보통 우리 요즘에 군에 간 아드님 두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투화를 훈련소에서 지급받게 되면 대개가 제대할 때까지 그 전투화를 신다가 갖고 나올 거예요. 우리 정보부대 요원들은요, 1년에 그런 전투화를 최소 10컬레 이상을 떨어뜨립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에 얼마나 심한 훈련을 겪으면서 그 신발이 그 환경에 견뎌야 하겠습니까? 그렇게나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신발 만드는 이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도 그런 전투화가 10컬레 이상 1년에 다 마모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제가 만나봤던 우리 그 HID 부대 출신이라 할까, 또 그 부대에 있는 우리 요원들은요, 진짜 사나이들 중에 사나이였던 아주 그런 멋진 사나이들이 그 안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체적인 조건과 또 외부적인 육체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인격과 신체가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이들이 구비하고 있는 정신자세와 그 정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국가안전기획부, 그 국가안전기획부는 원래 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로서 최초 출범을 했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혁명 직후에 박정희와 김종필이 최초 창설했던 중앙정보부라는 조직은요, 갑자기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전신에 정보사령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족보를 따지자면 중앙정보부 앞쪽에 국군정보사령부가 있었고,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육군정보사령부라는 조직은요, 그야말로 찬연이 빛나는 우리 그 위대한 업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시절의 선배들께서는 북한 지역에 있었던 서북청년단, 그다음에 9월산 유격대, 그와 같이 정말 지하활동, 유격활동에 전념했던 열혈 청년들과 애국자들이 모여서 조직되었던 무장조직단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월산 유격대, 서북청년단, 이런 조직들이 모태가 되어서 국군정보사가 창설이 되면서 6.25 사변 직후에 9월 15일 메가더가 이끌었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에 앞서서 바로 그 월미도에 등대를 켜고 미군이 안전하게 인천항에 상륙할 수 있도록 그 안내 역할을 했던 그 소수의 인원, 그분들이 바로 정보사 특수요원들, 바로 그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산화해 간 수많은 호국 영령들은
지금도 구촌을 떠돌고 있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지난 가을에는 우리 정규필 대령이 주관했던 전물 호국영용 전물장병 위령제를 국민묘지에서 하면서 잠시나마 마음과 정신과 뜻을 가다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규필 대령을 만난 게 2020년도 봄이었는데, 너무나 그 수척하게 변해버린 정대령의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놀랐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그러지 못하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2022년도 8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올바른 판정은 없는 상황 속에서 수용소로 강제 호송됐던 제 자신이 병원을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열도 나지 않는 상태였고, 다시 한번 그 코로나 검사 받은 용지에서도 양성인지 음성인지 표시도 안 돼 있는 해괴망측한 그 진단서 한 장에 의거해서 병원으로 다니다가 정신을 잃고 55일 이상을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있으면서 제가 거의 죽음의 선까지 갔다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들어간 제가 눈을 뜬 거는 10월 중순이었고, 그 이후에 회복하려는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11월 달에 가족을 처음 상봉하게 되고, 그해 연말까지 병원 신세를 졌지만, 당시에는 저는 일어나 앉을 수도 서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참한 몰골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2022년 여름에서야 비로소 정규필 대령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를 정대령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야, 너는 세상을 잘못 살았는지 저승사자도 네가 더럽고 추접해서 안 데리고 갔던 모양이구나. 어쨌든 살아와서 참으로 반갑구나 하면서 사나이들 간에 그 뜨거운 재회를 포옹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도 자주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정규필 대령의 기가 막힌 사연이 월간조선을 통해서 온 세상에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정규필이라는 인물, 어찌 보면 우리 한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그런 에이스 중에 에이스, 그런 대북 공작관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초를 겪었을까? 제가 병실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동안 우리 정대령 또한 심리적, 육체적,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충직한 소명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평생을 공직에서 활동하고 또 노력했지만, 이런 돌아오는 결과가 가장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정규필 대령 같은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서 구속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이 비참한 한국의 현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대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간조선에서는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의 먼지 한 톨까지도 들여다보는 국정원 직원들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보다 한참 어린 직원들이 무엇을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밥도 시켜주고 날이 밝을 즈음에는
필요한 것 다 줄 테니 싸들고 가서 천천히 보시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메일 주소도 비밀번호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압수수색 목록이 100점 이상이나 됐다고 합니다. 자, 정규필 대령의 가택을 압수수색했던 국정원은 정 대령이 딸아이의 결혼을 하고 외국에서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공작관이다, 군인이다, 이런 국가의 몸이 아닌 공직의 신분을 벗어나서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옷을 입고 이제는 진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참으로 천재지변이죠. 이 타국에 있는 딸을 만나고 돌아온 날이 바로 2019년 5월 14일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국정원 직원들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내미는데 처음에는 차가 접촉사고가 난 것 같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문을 열어줬더니 접촉사고가 아니라 간첩으로 잡아가겠다고 국정원에서 영장을 내밀었던 겁니다. 자, 아침에 잠도 제대로 안 깬 상태에서 경황도 없는 상황에 제대로 된 압수수색 영장을 읽어볼 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국정원 직원들은 군사기밀이 누설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같이 비밀 업무를 취급하는 공작관들에게는 곧 간첩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침 7시 50분에 시작했던 수색 작업은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어졌다고 하고 22시간 동안 20평 남짓한 그 아파트에서 그야말로 마장동 소시장에서 뼈고를 발라내는 작업을 당한 듯이 그야말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도륙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요, 이 점에 있어서 한번 묻고 싶어요. 정규필 대령을 간첩이라고 압수수색 명령과 체포 명령을 내린 게 서훈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물 간첩인 정규필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국정원은 뭐 했죠? 그리고 보안 방첩 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 늘 정규필 대령의 활동상을 건건으로 받아보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했을 텐데 왜 그때 간첩이라는 혐의가 있었을 때는 정규필 대령에 대한 어떠한 항의조차 없다가 왜 예편하고 난 민간인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정규필을 간첩으로 몰고 갔을까요? 자, 제가 지금 두 군데다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이고 다른 하나는 국군기무사령부입니다. 그 두 곳은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영위하기 위해서, 국가체제 보유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담당하고 있는 바로 특수한 집단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기무사도 모르고 국정원도 모르고 정대령이 전역하고 난 이후에 알았다? 이 말이 참 이상하죠.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 이상하고도 이상한 진술서, 두 가지 진술서, 하나가 기무사령부에서 30년간 근무했다고 하는 전직 직원의 진술서고, 다른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이용곤이란 자의 진술서인데, 이용곤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국가정보원 내에서 중국 지역에 일을 했던 자들 가운데
바로 저를 모르면 그자가 간첩이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료들이 저에게 붙여준 이야기입니다. 가장 지금까지 중국 지역에 파견됐던 자들 중에서 가장 역량이 출중했던 자가 바로 너였다. 이런 얘기는 제 스스로 평가가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말입니다. 이 정규필 대령은요, 군에서 최고의 에이스 공작관이었습니다. 즉 최고의 비밀 정보 요원이고 정보 공작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국가정보원에서 단순하게 진술서 2장에 의거해서 간첩으로 몰고 갔다라면은 이것은 필경 분명한 이유가 배경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통상 간첩이라고 하면 내 나라, 내 조국을 배반하고 그 배반의 구체적인 증거로서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아울러서 적국으로부터 행동 강령, 즉 공작 지령을 받아서 그 공작 지령 지침대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의거해서 움직여지는 게 바로 간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일 자체,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이런 특수한 업무를 종사했던 우리 공작관들은요, 나날의 생활이 비밀 속에서 생활이고 취급하는 모든 문서가 군사기밀이요, 특급 A 문서이고 컨피덴셜이나 시크릿가 찍혀있는 그러한 문서를 취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비밀 공작관들의 취급 품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그 공작관들이 이런 간첩 행위를 하려면은요, 얼마든지 내가 옆에 두고 보고 참고하고 하는 모든 자료는 적국에게 일용할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갔을 때는 우리나라의 심대한 타격이 되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겠죠. 즉 이것은 국가 안보를 심대하게 저해하는 아주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두고 바로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발생한 민노총에서 발견된 문건들이나 민노총의 전 현지 간부들이 해외를 은밀하게 다니면서 혹은 암호문을 그 지령문을 받아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간첩 수사를 하거나 그 간첩이라고 규정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매우 엄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증거물을 확보를 하고 이것은 간첩으로 활동했음에 명백하다. 100%가 아니라 이거는 1000% 확실한 증거물이다. 이런 증거 자료들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정규필 대령은 간첩으로 내몰렸던 겁니다. 2022년 7월에 1차 판결에 벌써 아직 유죄로 나왔는데요. 그 1차 재판에서도요, 간첩죄는 이미 검찰도 기소 취하를 해서 간첩으로 내몰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났을 때 이 정대령에 대해서 지금 씌운 혐의는요, 군사기밀 누설죄라는 걸 갖다 제목을 별건 수사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서는 민감한 출처로부터 입수한 그 근거에 따라서 간첩으로 구속 기소하겠다라고 했던 서슬이 펄했던 국가정보원이 이제 와서는 그 간첩에 대한 그 기소조차도 하지 못하는 검찰들로부터 취하를 당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보사 에이스 공작관을 욕을 보이고 그 개인을 파멸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북 공작 역량을 없애려고 했던 것인데, 자, 이러한 국가정보원의 분명치 못하고 이런 정정당당하지 못한 이런 태도에서 저는 필경, 거기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부의 지시랑 다른 게 아닙니다. 서훈입니다. 또 외교안보실에 있던 정의용이고 또 그 옆에 있었던 문재인입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요. 2018년도에 제가 일찍이 말씀드렸던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대화태 어장에 북을 탈출해서 표류하고 있던 작은 목선이 있었습니다. 그 목선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함정인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의 해양 경비대 소속의 초계기 P3기가 딱 맞닥뜨리는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8년도 겨울이 되겠습니다. 언론과 또 정부에서는 해군, 즉 대한민국의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초계기 P3기가 서로 만나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다라고 물타기를 하면서 그 목선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의 북한인들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총격을 입고 총상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생존에 있던 3명은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 강제로 북송을 당해서 북에서 처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서 목선에 탑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북의 호위사령부 소속의 군관들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내부적인 여러 비밀스러운 활동들이 발각되고 수사를 받고 추적을 당한 속에서 부득이하게 북한 영내를 탈출해서 제3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들을 과거와 같으면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못한 것은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귀순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북으로 강제 된다는 것을, 즉 강제 북송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이 고장에서 드러나는 그 이면에 아주 매우 심각한 얘기는 뭐냐면 평양의 가장 권위 있는 자로부터의 지시와 통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명령을 하다라는 것을 북한 내부에서 즉각적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김정은의 친여동생이자 평양의 서기실에 총책을 하고 있는 김여정이가 직접적으로 직통전화를 이용해서 정의용 안보실장을 찾았고, 그리고 정의용은 긴급 명령을 해서 국가정보원과 해군, 동해안사령부쯤 되겠죠. 그 관련된 모든 분야에 아주 매우 급박하게 명령 지시를 내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해군과 해양경찰청 소속의 그 경비선이 출동을 하고 급기야는 일본의 순시선에 의해서 일본 쪽으로 구인돼서 안내받고 가고 있던 그 목선을 다시 강탈하듯이 빼앗아서 우리나라 영내로 데리고 왔고, 또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강제로 그 사람들을 배와 함께 북송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오면서
북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조선의 국가정보원은 동무들의 열렬한 사상투쟁과 자비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끔하게 제거됐다고 판단하고 있어이다. 그리고 문재인 동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시로 국군 방첩기관의 그 악랄한 반동 세력인 기무사령부 또한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보사입니다.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 그 정보사 개갓나 새끼들을 아예 그 흔적을 없애버리라. 극하고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새끼 하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제거시키라. 그로 인해서 정보사의 대북 공작 역량을 완벽하게 와해 소멸시키기 바라. 이런 아주 무법천지의 잔인무도한 명령을 평양의 승냥이들이 직접 청와대로 지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양의 지시를 받은 문재인과 정의용, 서훈 이들은 우리 국가정보원, 즉 대한민국 정보부의 그 전신이었던 우리 국군 정보사를 아예 뿌리째 뽑아서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내몰고 구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파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를 지키고 보위할 이 주요한 기관들을 왜 그토록 적대시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문재인은 이토록 북의 지시라 그러면 쩔쩔매면서 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무도한 짓을 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 영화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한 여인네가 납치를 당해서 그 범죄 집단의 속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 집단의 수괴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도 갖고 하면서 순간순간 얻어맞기도 하지만 그 범죄 집단의 수괴와 일종의 연민 혹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서는 자기가 잡혀오기 이전에 있었던 그 고향이나 그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몸뚱아리는 그 범죄 집단들과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만일 이제 우리 과거에는 최구람 선생, 조경환, 김상순 이런 분들이 113 수사본부라고 해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간첩을 검거하는 그 내용을 소재로 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MBC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건전한 방송 매체였습니다. 제 기억하기로는 1970년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들의 간첩은요, 과거에 북에서 직파 간첩으로 내려보내듯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수의 간첩들이 제3국을 경유해서 국적 세탁, 신분 세탁을 통해서 잠입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정규필 대령 사건은요, 무슨 북에서 파견된 것도 아니고 북에서 파견된
그 간첩들에 의해서 포섭된 사례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게 정규필 대령이 중국에서 지득하고 있었던 그 지인, 중국인하고 관계를 통해서 무슨 금품향을 받았다, 주요한 비밀을 넘겨줬다 이렇게 지금 간첩으로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간첩 수사, 대공 수사라고 했을 때는요 아주 지능적인 전문 범죄 집단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마약, 상해, 강도, 도둑질 이런 것들의 일반 사범들하고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국정원이 군사법에 대해서 관할을 갖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군사법에 관련된 일을 가지고 국정원에서 직접 담당하려고 나섰던 건가? 그리고 정규필 대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그 뚜렷한 구체적인 증거가 기무사 출신과 국정원의 이영권이란 두 인간의 진술서 이외에 또 뭐가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즉 이영권과 기무사 출신 직원의 진술서가 없었더라면 무엇을 근거로 정규필의 자택을 수색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든지 그걸 국정원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무사나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이영권이가 언급한 그 진술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술서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정확한 내사를 진행한 게 있는 건가? 그리고 이 정규필 대령을 간첩으로 구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보고가 되어 있는가? 이건요, 분명컨대 국가정보원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정보원의 원장의 제가 이 확인 서명 없이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마치 무단 침입자들처럼 가택 수사를 벌려놓고서는 정작의 간첩으로는 기소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정규필 대령 집에서 뭐가 발견됐다면서 그 발견됐다는 내용 가지고 견광부회해서 이 정대령을 간첩으로 몰고 왔는데 그나마도 그거는 정식이 아니라 별건 수사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법정에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박지원이가 국가정보원장이 된 2020년 이후에 이 박지원은요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방산, 군사기밀 유출 및 대응 현황이다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이미 무혐의 결정이 난 내용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뭐가 큰 일이 있었던 것처럼 확대 포장, 허장성세하는 거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박지원이가 보고했던 그 자료가 최근 5년간 방위산업과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현상과 대응 현황이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방첩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러한 그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국가정보원을 중심에서 벌어졌는데요. 저는요, 여기서 매우 회의적으로 드는 의심이 이번에 정규필 대령을 구속 기소하려고 했던 거는요, 문재인 정권이 대북 공작 사업 역량을 완전히 와해, 소멸, 괴멸, 파괴시키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작업이었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몹시도 다행스럽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정치판에 뛰어든 지 1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운명이 지금 조금씩 그 기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정보원은 정규필 대령의 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도 함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2심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달면서 공식적인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매우 어색한 입장이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이후에 이 정대령에 관련된 내용들은 국민제안실을 통해서 시민사회수석실에 강승규 수석비서관에게도 전달이 됐었고 또 그 내용들은 외교안보실에 김태호 1차장에게 전달이 됐고 그것들이 다시 국정원의 김규현 원장에게도 전달이 되고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은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보실에 김태호라는 그 1차장이 있는데 참고로 김태호 씨가 MB 정부 시절인 2010년도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이 이후에 남북 간의 무슨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임태희 실장은 싱가포르로 가서 송호경 조평통위원장을 만나고 할 때 이 김태효는 개성에 가서 북을 상대로 현금을 지원해 주면서 협상을 벌이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김태효는 당시에 북경인가 외지에서 만났던 북한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서명도 없는 그 북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문건을 작성해서 북한으로 내밀었을 때 오히려 북한에서는 우리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역으로 돌려주면서 도대체 이 믿을 수 없는 자가 와서 우리에게 이런 헛소리 망언을 짓거리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아마 난리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즉 북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은요 최소 25년에서 30년 이상의 한우물을 판 전문가들 중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0년도면 김태호 비서관이 그 나이도 어렸을 때인데 그 경험도 없던 그런 그 학자 출신의 비서관이 본인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는 그 배경 하나 가지고 북측의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 그 허무맹랑한 대통령 서명도 안 된 문건을 들이밀고 혹은 개성에 찾아가 가지고 북쪽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뭘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분위기는 냉각되고 매우 불편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관계를 북에서 파견되었던 통전부와 보위부의 비밀 요원들을 직접 만나서 협상하면서 그 오해를 풀었던 자가 바로 정규필 대령입니다. 그러나 정규필 대령도 저희 안전기획부의 그 우리 비밀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떠버리거나 자랑하거나 할 수도 없지만 그런 것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봐도요, 세고 크고 용감한 우리의 진돗개나 이런 그 사나운 개들은요, 절대로 짖지 않습니다. 여간해서 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만한 조그만 치아와나 그 조그만 그 강아지 종류들은요, 앙앙거리고 많이 짖어요. 왜? 무서우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얘기죠. 비유컨대 정규필 대령 같은 경우는 가장 노련한 그 진돗개의 비유가 된다라면은 김태호 비서관은 아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새끼 강아지 정도 수준도 채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그 이 비밀 요원들,
공작관들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언론이고 어디고 떠버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의 불문율처럼 우리가 공직에서 인지한 그런 내용들을 외부에 가서 말을 안 하는 게 우리들 공작관의 생활화되어 있는 습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정보사의 정규필 대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긴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간첩으로 규정을 하고 간첩으로 잡귀한 그 명확한 개념을 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외환죄에 보면요. 우리가 여적죄라는 게 있습니다. 줄 여자, 적국 적자, 그 다음에 죄입니다. 즉, 직역을 하면요. 적들에게 이롭게 뭔가를 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여적죄라 그러고 그거는 이적죄와 함께 외환죄의 중요한 죄목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적죄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형법 제93조에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북을 돕고 북을 이롭게 하고 북을 보다 더 좋은 그런 승량의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문재인이요. 그와 함께 거짓말과 낭설을 이끌고 다니면서 미국까지 기만하려고 했던 자가 정의용이요. 서훈이란 자고 이어서 그 설거지를 담당했던 게 박지원인데 그 주변에는 청와대 안에 있던 NSC 출신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또 국정원에서 차장직의 역할을 했던 사람, 또 기조실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훈 하나만 제대로 발본색원해서 처벌하면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정규필 대령이 간첩으로 억울하게 내몰렸던 이 사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는 와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히읗 기역 히읗 한길회라는 제주도에 발생했던 거, 창원 쪽에 있었던 자유민주 민중전이라고 하는 저 암약하고 있던 간첩 조직들, 전주에 또 다른 여타 지역에서 지금 발견되고 또 이제 체포되어 가고 있어요. 동시에 또 그들과 접촉을 시도했던 이상한 목사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죠.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안보 의식, 우리가 그 주변에 돌아봤을 때 좀 이상하다, 좀 수상하다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경우에 과연 우리는 요즘에 얼마나 그런 것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도록 신고하는 정신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요, 배부른 돼지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배가 좀 고프더라도 깨어있고 야성과 근성도 있고 또 일할 땐 일하고 쉴 때는 쉬고 하는 그런 그 뚜렷한 대한민국의 근성, 마치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천연기념물 충견, 우리 진도견이 있죠. 그런 진도에서 그 전문적으로 육성된 우리 진도견처럼 우리들의 이 생각과 바라보는 시각도 보다도 예리하고 또 적확하게 사물을 꿰뚫어 보면서 과연 이 자그마한 우리의 공동체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된 정말로 품위가 있는 우리의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군 정보사령부 그 가운데서도
대북 공작부대 출신의 전문적인 에이스 공작관 정규필 대령이 수모를 겪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에서 월간조선 정규필 대령 이렇게만 치셔도 그 내용이 검색될 수 있을 겁니다. 한번들 보시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속으로나마 우리 정규필 대령을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정규필 대령처럼 그 현역으로 있으면서 핍박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또 다른 사례로 해서 월간조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내용들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풀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십시오.